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보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선물보다 더 호감을 사는 방법이 있다. 말재주가 없어도 대화가 술술 풀리는 기적의 방법. 바로 예쁜 말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유독 옷맵시가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평범해 보이는 옷도 옷맵시가 좋은 사람이 입으면 더 멋져 보이는데요. 옷맵시처럼 말맵시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말맵시는 말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뜻하는데요. 아무리 근사한 외모를 갖고 있어도 말맵시가 좋지 않으면 매력이 반감됩니다. 말맵시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과는 다른데요. 말맵시가 좋으면 같은 말이어도 기분이 좋고 함께하는 시간이 편하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왠지 이유 없이 끌리고 말에 신뢰가 가고 눈빛과 말이 오래도록 뇌리에 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맵시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김영하의 그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입니다. 영어 교육과 학부모 상담 전문가인 저자는 말맵시를 좋게 하는 것이 옷맵시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옷맵시는 눈에 보이지만 말맵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옷맵시가 좋아지려면 다양한 옷 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많이 입어보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말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하고 귀 기울이고 같은 표현이라도 조금 더 쉽고 예쁜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맵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한번 이 말맵시를 제대로 익히면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맵시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좋은 일들이 쏟아졌다. 같은 말이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보다는 말투의 차이가 크다. 어떤 사람의 말은 들을수록 상처가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의 말은 들을수록 빠져들게 된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투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한다. 말투는 정작 자신은 잘 모르는데 타인은 잘 안다. 누구에게나 특유의 말투가 있다. 어린이도 알 수 있게 쉬운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고사성어나 어려운 용어를 섞어 쓰는 사람도 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느릿느릿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불량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요점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시작하면 10분 이상 떠들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싫은 것을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끝을 흐리는 사람도 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말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나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투는 다소 거칠고 차갑다. 하지만 상대를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하다. 내 말이 전달되었을 때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내 의견을 잘 전달하고 싶다면, 내 의도대로 상황을 잘 이끌고 싶다면 말투를 먼저 점검해보자. 다음 부부의 대화를 비교해보자. 아내, 여보, 저 단독주택 정말 예쁘다. 우리도 저런 집 살래? 남편, 사, 근데 당신 돈 있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단 돈부터 많이 벌어. 아내, 여보, 저 단독주택 정말 예쁘다. 우리도 저런 집 살래? 남편, 그래, 우리도 나중에 꼭 저런 집에 살아보자. 아내,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부터 벌어야겠다.
남편, 힘내자 우리.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말투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그동안의 점수를 다 깎아내린다. 위 사례에서 아내는 남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의 말투에 따라 대화가 이루는 종착점은 달라졌다. 첫 번째 대화는 아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없는 채로 끝나버렸다. 하지만 두 번째 대화는 함께 열심히 일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생겼다. 새로운 희망이 생겨난 것이다. 워싱턴 대학 심리학자 존 가트맨 교수는 30년 이상 행복한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 3,000쌍 이상을 연구했다. 행복한 부부는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했다면 이를 덮을 수 있는 긍정의 말을 5번 이상 했다. 반면 이혼한 부부는 서로를 향한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가트맨 교수는 이혼한 부부에게서 6가지 신호를 발견했다.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1. 좋지 않은 첫마디로 대화를 시작한다. 2.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고 자기 변호를 일삼는다. 3. 배우자에게 불평하거나 핑계를 자주 댄다. 4.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몸짓을 보낸다. 5. 회복을 시도하나 자주 실패한다. 6. 과거를 회상할 때 나쁜 기억만 떠올린다. 행복한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의 말은 요청, 인정, 호감, 존중 표현, 먼저 말 걸기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비난, 부정, 경멸, 무시하기, 끝까지 말 안 하기와 같은 것들이었다. 즉, 이들 부부 간 중요한 차이는 대화의 내용보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긍정성, 말투에 있었다. 말투는 화자의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말투를 지적하면 내 성격이 그런 걸 어쩌라고,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고치냐 라며 반발한다. 하지만 말투는 화자의 성격이 아니다. 말투는 화자의 습관이다. 습관은 노력으로 고쳐질 수 있다. 말투 하나로 눈앞에서 10억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깟 말투 하나 예쁘게 하는 게 힘든 일은 아닐 것이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면 쉽다. 때로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정해진 결과가 바뀌기도 한다. 욕을 퍼부을 마음으로 전화를 건 민원인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내 의도대로 흔들 수도 있다. 평소에 영업을 잘하는 사람 혹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떠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한 대로 내뱉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의 말투는 들을수록 기분이 좋다. 그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같은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 예쁘게 말하고 싶고 말투를 바꾸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말해보자. 1. 상대의 말끝을 자르지 않는다. 2. 대화의 결론을 단정짓지 않는다. 3.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인정한다. 4. 같은 표현이라도 조금 더 예쁜 표현을 사용한다. 5. 화난 상태에서는 최대한 말을 줄인다. 6. 내 생각이 옳다는 아집을 버린다. 7. 비난, 야유와 같은 부정적인 리액션은 하지 않는다. 8. 상대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표현을 많이 한다. 이 모든 사항의 공통점은 마음의 중심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이다.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말투가 상대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상대를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예쁜 말투가 나온다. 말할 때마다 위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떠올릴 수는 없다. 그럴 땐 단 하나만 기억하자. 내 말을 듣는 상대의 기분이 어떨까? 필립 체스터필드의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너도 어느덧 커서 이제는 자기 주장을 펼 줄 아는 아이가 되었구나.
내가 자기 주장을 가질 정도가 되었다면 주장을 남에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화라고 하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꾸밈없이 사실대로 전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란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말하기는 또렷하고 정확하며 힘찬 말투로 얼굴 표정이나 몸짓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란다. 그렇다고 일부러 부풀려서 말하라는 것은 아니야. 단지 말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내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책을 읽다가 좋은 말이 나오면 그것을 기억해뒀다가 대화에 이용하는 것도 좋은 말하기 방법이란다. 이때 그 말을 그대로 이용하기보다는 너만의 말투로 바꾸어 말해야 한단다. 그래야 진짜 자기만의 말하기 방법이 될 테니까. 할 말은 하되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말투를 상기해보자. 화내지 않고 조곤조곤 말한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한 단어를 사용한다. 말투는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말투가 거칠 수 없다. 하나를 얘기했으면 둘은 듣고 셋은 맞장구. 우스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갖게 된 직업이 심리 상담사라고 한다. 상담을 받으러 온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말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소는 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상담소가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이렇다. 말을 제대로 못하니 상대의 이야기와 함께 표정이나 제스처 등에 주목하고 짧은 영어이니 길게 말하지 못하고 가끔 리얼리, 오, 예, 등의 호응을 해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상담을 마친 후 사람들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었고 자기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는 상담사는 처음 보았다며 입소문을 낸 것이다. 맞장구의 힘이다. 국어사전에서 맞장구는 남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구는 혼자 치는 것보다 함께 쳐야 흥이 나고 신명난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혼자서만 줄기차게 말하는 대화는 재미가 없다. 상대가 나의 말에 적절히 공감해주고 추임새를 넣어줘야 말하는 사람이 신난다. 쿵하면 짝하는 대화. 대화에는 적절한 공감으로 맞장구 쳐야 한다. 그것이 호감 가는 대화다. 그래서 모든 대화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대화의 법칙이 1, 2, 3 법칙이다. 하나를 얘기했으면 둘은 듣고 셋은 맞장구 쳐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매번 깨닫는 진리는 별거 아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들어주고 맞장구 치는 사람 쪽에 더 후한 점수를 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맞장구는 이야기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해주고 신명나게 한다. 맞장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추임새만 적절히 넣어줘도 대화는 충분히 흥이 난다. 상대방이 말하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맞장구의 핵심이다. 대화에서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 적극적인 경청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맞장구다. 맞장구는 나는 너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나는 너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행위다. 맞장구는 적절히 잘 활용하면 상대를 내 의도대로 유도할 수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체스터 인스코 박사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그는 175명의 학생을 무작위로 뽑아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 대화하는 도중 학생이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면 대단해, 정말?과 같은 긍정의 맞장구를 쳤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과 같은 부정적인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부정적인 맞장구를 들은 학생들이 점차 박사의 긍정적 반응에 맞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맞장구를 잘 활용하면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이는 협상이나 토론에서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진화 심리학자인 로빈 덤바 교수는 맞장구는 침팬지의 그루밍과 유사하다고 했다. 침팬지 사회에서 서로의 털을 손질해주는 그루밍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그룹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한 행위다. 즉 인간의 맞장구와 침팬지의 그루밍은 생존을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그룹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한 맞장구. 그렇기 때문에 체스터 인스코 박사의 실험처럼 상대의 긍정적 맞장구에 유도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맞장구에도 결이 있다.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다는 친구에게 그만한 일로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직장도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한다면 친구는 입을 닫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맞장구가 호감 있는 대화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맞장구도 많다. 잘못된 맞장구는 상대방에게 무시나 거절의 느낌으로 다가간다. 모든 맞장구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맞장구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톤으로 표현해야 한다. 맞장구는 대화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함이지 상대방의 이야기에 판단과 조언을 건네기 위함이 아니다. 맞장구를 활용할 때는 그저 상대방의 감정에 머물러 있어주면 된다. 신나면 신나는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 감정 그대로를 따라 반응해주면 된다. 상대방의 감정과 그 순간 함께하는 것이다. 맞장구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감정에 어울리는 추임새만 함께 해주면 된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니 더 믿고 싶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은 눈먼 장님 하나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하고 또 다른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지며 코끼리는 뱀 같다고 말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즉 아주 작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비꼬는 표현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대화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주제의 이야기든 전문가처럼 말하는 이들이다. 조금 아는 것을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은 티가 난다. 이들의 말에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A. 나 이번에 경매로 집을 하나 사려고. B. 경매로 나도 재미 좀 봤지. A. 그래? 그럼 경매에 대해 좀 알겠네. B. 웬만한 건 좀 알지.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A. 경매하는 줄은 몰랐었네. 경매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됐는데. B. 한 반년 됐나? 원래 내가 관심이 좀 많아서 웬만한 건 이제 전문가 이상이야. 만약 이 사람 앞에 진짜 경매 전문가가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말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조심스럽다. 자신이 말할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찾고 고민해서 대중 앞에 선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고 그것이 공식적인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은 쉽게 전문가가 되곤 한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절세에 대해 고민하면 마치 세무사가 된 듯 절세 방법에 대해 조언해 준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업에 대해 고민하면 그 즉시 전문 컨설턴트로 변신한다. 내용이 틀리면 어쩌나 고민하지 않는다. 어차피 둘만 아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는 척으로 허세를 부린다. 물론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그저 아는 척하고 싶을 뿐이다.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말했다. 가장 위험한 짓은 조금만 배우는 것이다.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도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조금 아는 것을 해박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바보 같은 일이다. 상대방은 이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 해박한지 아닌지를 금세 눈치챌 수 있다. 그리고 허세인 것이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은 가벼워 보인다. 신뢰를 잃는다. 이렇게 조금 아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인공이 되고 싶은 심리 때문이다. 무언가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화의 주인공이 된다.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월감을 느낀다. 이 우월감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맛보면 쉽게 끊기 어렵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기를 꺼리는 마음 때문이다. 고도의 경쟁사회에 들어서면서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종의 결함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 심지어 초행길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몇 번이고 길을 헤매도 물어보는 것보다 차라리 헤매는 걸 택한다. 셋째, 무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다.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는 괴짜처럼 생각하라에서 영어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세 단어가 바로 I don't know라고 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5에서 8세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자 75% 아이들이 정답을 모르면서도 아는 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아이들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25%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아는 채 했다. 힘이 있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무지를 인정하지 않은 경향이 더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허세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보다는 솔직히 모른다고 고백하는 쪽에 더 호감과 신뢰감을 느낀다. 한 실험에서 의사에게 치료법을 잘 모를 때 환자들에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는 의외였다. 그 말을 들은 상당수의 환자가 오히려 의사에게 신뢰감을 더 느꼈다. 환자들도 의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오히려 의사가 솔직히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상대와 대화할 때 잘 알고 있는 부분도 모르는 척 해보자. 내가 모르는 척 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를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줄 수 있다. 즉, 상대가 마음껏 아는 척 할 수 있도록 상대만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상대가 그런 나와 대화하며 얼마나 즐겁겠는가. 한 베테랑 영업사원이 있다. 그와 한 번 관계를 맺은 고객들은 이 영업사원만을 고집했다. 영업사원이 바뀌면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그에게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대화법이다. 고객과 대화할 때 절대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다. 설령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이라도 절대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는 고객을 무대 위로 세워주기를 기꺼이 즐겼다. 그와 함께 대화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즐거웠을지 상상이 가는가? 다음은 그의 사례다. 그가 맡고 있는 고객 중에 골프 마니아가 있었다. 사실은 이 영업사원 또한 골프 마니아였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을 낮췄다. 맞다. 고객님 이번에 홀인원 하셨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하하, 뭘요? 골프 좀 치세요?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저는 언제쯤 홀인원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아직 홀인원을 못 해보셨군요. 이날 이 영업사원은 골프와 관련하여 고객과 끝없이 대화를 나눴다. 이 대화 과정에서 영업사원은 고객과 관련한 추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 고객의 취향은 물론 세세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까지 얻으면서 이날 영업사원은 실적을 만들어냈다. 물론 돈독해진 인간관계는 덤이었다. 그 긴 대화 시간 동안 영업사원은 열심히 질문과 감탄의 리액션을 보냈을 뿐이었다. 만약 이날 이 영업사원이 본인이 알고 있는 골프 지식을 한껏 뽐냈다면 이 대화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말과 행동을 멈추자. 공자는 아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사람보다 모르는 것을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더 신뢰감이 간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본인의 한계를 말하는데 솔직하다. 조금 아는 것을 잘 아는 척 함으로써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지 말자. 한계에 대해 솔직해질 때, 무지에 대해 당당해질 때 말의 무게감은 더 깊어진다. 말실수, 빠르게 사과할수록 좋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실수를 만회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숙해진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권위가 떨어질까봐, 자존심이 상할까봐 사과가 아닌 침묵을 선택한다. 미국 정신의학자 아론 라자르는 사람들은 사과를 나약함의 상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과는 위대한 힘을 필요로 한다. 라고 했다. 진정한 사과는 마음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사과는 적절한 타이밍이 존재한다. 되도록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엘라베마 대학의 심리학자 돌프 질만은 사과의 시기와 분노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원들은 이 실험을 다른 연구로 가장하고 참가자들의 신체 반응을 측정했다. 신체 반응 측정은 참가자의 분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2명의 연구원을 만나게 된다. 한 연구원은 무례한 역할을, 다른 연구원은 평범한 연구원 역할을 맡았다. 무례한 역할을 맡은 연구원은 참가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다른 연구원은 무례한 연구자의 말과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했다. 그리고 사과의 시기를 다르게 설정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사과의 시기에 따라 참가자들의 분노의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했다. 연구의 결과는 흥미로웠다. 참가자들이 연구원의 무례한 행동을 미리 공지받고 상황에 임했을 경우 가장 빨리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무례한 행동 후 즉시 사과를 받았을 때는 앞선 상황보다 크게 분노했지만 사과를 받은 직후에는 그 분노가 빠르게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사과가 없을 때는 쉽게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 연구 결과로 사과는 빠를수록 상대의 분노를 빨리 가라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한다. 특히 말실수는 비일비재하다. 실수했다면 즉시 사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과는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킨다. 당신이 상대방의 분노를 인정할 때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린다. 상대방이 방어적 기제를 버리고 마음을 열어야 그 다음 대화가 가능해진다. 사과와 인정을 통해 기업을 살린 사례도 있다. 2009년 도미노 피자는 판매량과 주가가 바닥을 쳤다. 고민 끝에 도미노 피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광고에서 자신들의 피자를 평생 먹어본 피자 중 최악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맛이 아예 없다, 무맛이다라고 불평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보냈다. 광고 마지막에 그들은 새로운 조리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에 도미노 피자는 판매량이 14%가량 치솟았고 주가 역시 130%나 급등했다. 도미노 피자는 진솔한 사과와 솔직한 고백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 포처는 연봉을 높이고 싶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라 라는 기사를 실었다. 7,59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수에 대해 기꺼이 사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입이 10만 달러인 사람들은 연수입 2만 5천 달러 이하인 사람보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2배 가까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사과를 활용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기술과 긍정적 태도가 돈을 많이 버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사과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따라서 사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사과가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사과할 때 상대방의 마음도 무장 해제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그 다음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마음을 나누는 눈높이 대화. 성공의 심리학의 저자인 데니스 웨이틀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선다는 것에 대해 실감나는 예를 들었다. 거리에는 캐럴이 흐르고 호화롭게 장식된 쇼윈도는 사람의 눈길을 끈다. 산타클로스가 길 모퉁이에서 춤을 춘다. 가게 앞에는 장난감도 잔뜩 쌓여 있다. 5살짜리 아들은 눈을 반짝거리며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아들은 어머니의 코트에 매달려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왜 그러니? 울고만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세요. 어머나, 구두끈이 풀어졌구나. 어머니는 길바닥에 무릎을 대고 아들의 풀어진 구두끈을 고쳐주며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름다운 쇼윈도 장식도 산더미 같은 장난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지나치게 높고 복잡해 아들의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굵은 다리 기둥과 히프가 서로 밀고 밀치면서 지나가는 통로뿐이었다. 그것은 너무도 무서운 광경이었다. 어머니가 5살짜리 아들의 눈높이에서 세계를 바라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즉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을 기준으로 한 즐거움을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즉 아이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한 것이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휘나 표현을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의 직업, 나이, 성격,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어휘나 표현법을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의 언어를,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들의 언어를 써야 빨리 공감할 수 있는 법이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과 대화할 때 에메랄드빛보다는 옥빛 혹은 맑은 바닷빛으로 표현하는 편이 이해가 쉽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10cm 정도의 길이보다는 연필 한 자루의 길이라고 표현하면 더욱 의미가 명확해진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잘 하려면 상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상대를 파악하는 방법 중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것도 눈높이에 맞는 대화 방법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내향적이고 예민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기분을 잘 파악하여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목소리 톤을 높이고 리액션을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게 좋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화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를 고려해보자. 첫째,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한다. 정치나 종교에 관한 대화는 민감한 주제다. 다행히 정치나 종교에 대한 의견이 서로 같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그럴 땐 나의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면 안 된다. 대화가 거칠어진다. 이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본다는 관점으로 가볍게 접근하는 게 좋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나의 생각을 맞춰보는 것이다. 둘째,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한다.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면 눈높이에 맞는 대화가 쉬워진다. 대화가 상대방의 관심사와 아랑곳 없이 진행되면 상대방에겐 너무 어렵거나 지루한 시간이 된다. 대화에서 결국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화가 즐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는 고객 맞춤 대화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춰 대화를 끌어간다. 사람의 생김새와 성격이 다르듯 사람마다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늘 유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수줍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땐 내 말수를 줄이고 그 사람을 무대 위에 세워야 한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것을 수줍어하는 사람과 대화할 땐 적극적인 호응으로 자신감을 세워주는 것이 좋다. 넷째, 연령, 지식, 환경 등의 수준에 맞춘다. 앞서서 이야기했듯 어린이와 대화할 때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땐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쉽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 대화해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다섯째, 상대가 이해하는 속도에 맞춘다. 대화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상대의 이해도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를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을 살펴야 한다. 그 반응을 통해 상대가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땐 대화의 속도를 조금 늦추자. 패러프레이즈, 명확하게 오해 줄이기. 대화의 기술 중 패러프레이즈 기법은 매우 고급 기술이다. 패러프레이즈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다. 그러나 상담학에서는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땡땡이라는 거죠 하고 되묻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문장을 다른 말로 재정의하여 돌려주는 기술이다. 이 기법은 자칫 장황해질 수 있는 상대의 말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화자 스스로 자신의 말과 감정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처음부터 패러프레이즈를 잘 활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하기부터 시작해보자.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반응하고 호응해야 한다.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따라 말하기다. 상대방의 말끝을 따라하기만 해도 상대방은 공감받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A. 나 오늘 진짜 어이가 없었잖아. B.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 내가 오늘 회의 시간에 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실수로 쏟아진 거야. B. 커피가? A. 그런데 과장님이 내가 회의 시간에 졸았다고 난리잖아. B. 진짜 어이가 없었겠다. 이렇게 단순히 말끝을 따라하기만 해도 상대방은 더욱 신나서 말한다. 그런데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대화 기법이 바로 패러프레이즈다. 이 기법은 상대방이 전달한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여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위 대화를 패러프레이즈 기법을 활용하여 바꿔보면 다음과 같다. A. 나 오늘 진짜 어이가 없었잖아. B. 무슨 일이 있었어? A. 내가 오늘 회의 시간에 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실수로 쏟아진 거야. B. 커피가? A. 그런데 과장님이 내가 회의 시간에 졸았다고 난리잖아. B. 긴장되는 회의 시간에 커피를 쏟아서 가뜩이나 부끄러웠을 텐데 과장님이 졸았다고 오해해서 더 속상했겠다. 위 대화에서 볼 수 있듯 패러프레이즈 기법을 활용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정리해주면서 공감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패러프레이즈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정리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즉 패러프레이즈는 대화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고급 기술이다. 패러프레이즈가 좋은 것 같긴 하나 대화의 고급 기술이라고 하니 왠지 어려워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패러프레이즈를 활용하면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A. 우체국이 어디 있나요? B. 오른쪽으로 200m 정도 가시면 됩니다. A. 저기 보이는 은행 건물 방향으로 한 블록 더 가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B. 네, 맞아요. A는 다시 질문해서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더 정확한 답을 얻어냈다. 이로써 A는 헛걸음하거나 도중에 누군가에게 다시 물어볼 염려가 사라졌다. 오른쪽으로를 은행 건물 방향으로 200m를 한 블록으로 패러프레이즈를 한 덕이다. 애매한 단어를 명확히 재정립하는 패러프레이즈는 특히 업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업무 처리에 있어 오해가 생기지 않고 뒤탈도 없어진다.
패러프레이즈를 사용했을 뿐인데 일 잘하고 꼼꼼한 직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패러프레이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속뜻을 파악하는 공감의 패러프레이즈, 두 번째는 애매한 단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단어 재정의 패러프레이즈다. 앞서 회의 시간에 커피를 쏟았던 직원의 사례가 공감의 패러프레이즈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체국의 위치를 물었던 사례가 단어 재정의의 패러프레이즈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패러프레이즈는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상대의 숨은 속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공감도, 단어의 재정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패러프레이즈는 상대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자 하는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즈가 대화의 고급 기술인 것이다. 내가 쓰는 말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 읽어드렸습니다. 말맵시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쁜 말, 부정적인 태도부터 버려야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